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서바이벌 키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. 한국 회사의 여러 문제있죠.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해고가 안 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 회사에서 해고가 안 된다. 해고가 쉽지가 않다. 외국계 회사들과 비교해서. 사실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이건 제 퍼스펙티브입니다. 뭐 법을 만드시고 한국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해외 업체에서 일을 했고 경쟁력이 확실히 더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럼 무엇이 어떤 부분들로 하여금 경쟁력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외국 회사 중에서 한국 지사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. 지사를 낼 때 한국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팔로잉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.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사례도 분명히 있겠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내는 회사들은 그 내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.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마켓에서 버는 돈들이 있으니까. 어쨌든 나라에서 막죠. 우리나라 외국은 구글이 다 점령했다고 하는데 네이버,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를 어떻게 보면 좀 보호도 많이 해주고 얼마 전에 요즘이야 이 비디오가 올라간 다음에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하이 레졸루션 지도를 구글에 반출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은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. 그리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한국은 어떻게 보면 레귤레이션하는 인력을 조절하는 기득권들에 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되면 그 라이센스를 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걸 좀 종용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뭔가를 지키고 갖추고 막 기득권들이 약간 이런 느낌들이 되게 크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고를 못하게 하는 것도 옛날에 이제 과거에 노동법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.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서로의 텐션이 탱탱하게 이제 노동자는 노동자, 회사는 회사, 뭐 이런 부분들이 탱탱하게 이제 있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이게 할 얘기는 좀 더 깊게 있긴 있지만 이쯤에서 잘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국의 네이버 뭐 한국의 어떤 스타일을 이야기한 거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한국을 딱 빼봐. 그럼 요렇게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죠. 우리 옆에랑 우리 위. 그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뭔가를 막죠.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고 있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. 북한, 중국, 한국, 일본 되게 폐쇄적이고 되게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기업 경쟁력은 없는 건 확실해. 그렇잖아요. 제가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쭉 얘기하다가 이거 어느 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? 우리 옆 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? 우리가 옆 나라 욕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. 어떤 의미로 보면 내로남불이 작동을 하는 거지. 근데 밖에서 봤을 땐 50% 100%란 말이야. 적어도 이 관점에서는.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직장에 이제 허리 정도에 해당이 되죠. 그런 분들 이야기 만나서 해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진짜 10명 중 2명은 농땡이 잘 피고 주휴수당도 없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시스템 안에서의 좀비들.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게 회사 생활 잘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. 저는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 막 이런 거 할 때 연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박수 받는지 아세요? 다 아실 거야.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. 정말 그 연구비를 가지고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아이디어보다 다 그 페이퍼워크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일을 잘 따고 눈먼 돈을 따고 거의 그런 부분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. 진짜로? 그렇잖아.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다 맞춰가지고 구색 맞추고 근데 그게 인터내셔널 마켓에 보게 되면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죠. 경쟁력이 안 되지. 거기 멘탈리티 자체가 다른데.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 공무원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놨을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 공무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좀 진취적이고 세상을 바꿔보겠다. 세상까지는 아니야. 내 동네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보고 공무원으로서 내가 진짜 좀 여러 가지 헌신적인 어떤 꿈을 갖고 하는 사람과 공무원 청박통일에 연금도 나오는데 뭐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시간 때우면서 한 1년 2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군대에서 짱 박히는 기술 만든 것처럼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해.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모여있으면 여러분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?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? 똑같은 거야. 그렇잖아. 회사도 마찬가지야. 회사도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직장생활 잘한다는 거죠. 제가 예전에 2010년도, 2000년도에서 2010년도 그때 포스코 쪽에서 2008년도 때 거야. 포스코 쪽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장님은 임원보다도 파워가 세요. 연차로. 예. 잘리지도 않고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 생활 잘하는 거죠. 그분이 얼마큼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하는지 객관적 지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멘탈리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. 예. 한국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고가 약간 이게 너무 산으로 가서 마치
과거에 김대중 정권 때 김희호 여사인가? 그분께서 여성부 인권이 너무 여성의 인권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개선됐다가 지금은 사실 인권 개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악으로 많이 규정이 돼 있고 제가 데이터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조작이 일어나는 게 이제 여성부라고도 제가 강의 때 했었나? 강의 때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anyway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돼서 특정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과연 노동자를 위한 건가 회사를 위한 건가 회사가 커야지 내가 잘 크고 뭐 이런 포지티브한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?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면은 CEO도 좋고 직원도 좋고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띄우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연봉을 2배 이상 올릴 수도 있고요. 내가 열심히 안 했을 경우에는 회사를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겠죠?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이겠죠? 똑같이 1년을 태워도 더 많은 연봉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실력을 쌓을 수 있단 말이야. 그렇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듣죠.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얼 앤 에러에 대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문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런 스탠스 견지는 맞다고 봅니다.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한국에서 사회생활 그때는 더 꼰대 문화가 심했었고 거기서 더 많은 열정페이를 냈고 그 와중에서 어쨌든 나는 내 성장이 되게 간절했고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성장을 하고 내가 열정페이를 내는 대신 넌 나한테 지식을 줘, 지혜를 줘, 꼰대들의 지식, 꼰대들의 경험 이런 것들과 바꿔가면서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의 친구들은 전투력이 너무 없어. 간절함도 없고 그거에 대한 꿈도 없어.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냥 세뇌시키는 그것만 딱 가는 것 같아. 사실 이 꼭지도 사실 얘기하면 좀 긴데 나중에 시간 되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. 이 사회 세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통치 수단이거든.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얼마 전에 아는 후배가 왔어요.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그거 갖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절대 너의 인생의 거버넌스를 너가 은행에 넘겨주지 말아라. 네가 만약에 빚을 네가 갚을 수 있는 연봉 특정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버넌스가 없다. 그때부터 넌 진짜 노예다. 은행의 노예. 네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뭔가 기회가 와도 너는 불가능하다. 식솔들도 있고. 그러니까 빚을 내도 전 빚 안 내는 걸 제일 선호하는데 빚을 내도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고 갚고 바로 엑시트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. 근데 하지만 막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로만 내 월급이 다 나가. 그렇잖아요. 거버넌스가 없는 거야. 그런 인생 왜 살아요? 차라리 그 욕심 버리고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타가지고 하면 되죠.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. 저는 30대 후반까지 빚 갚았어요. 30대 후반까지. 그래서 40대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. 모았는데 저는 1 밀리언 이상 있습니다. 모았습니다. 네, 어떻게 가능했냐? 물론 이제 해외에서 달러를 버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20대, 30대 때 쌓았던 실력과 경험들을 그거를 돈으로 바꾼 거야. 그렇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재테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지식의 재테크. 네, 링크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지식의 재테크를 잘 하게 되면 그걸 돈으로 바꿀 때 훨씬 유리합니다. 누가 뺏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조금 이 회사 한국 시스템이 이러하니까 그 시스템에 같이 춤을 추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행동을 하세요. 그게 안 맞는다 하면은 해외로 나가도 좋고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해 있을 거고 나를 누군가가 항상 있거든요. 10명 중 한두 명 있어요. 그렇게 성장하신 선배들. 그 사람들이 반드시 끌어줘요. 반드시. 그리고 아까도 우리 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자기가 막 위에서 꼰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? 그 너한테 잘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거 왜 자꾸 윗사람들 핑계를 대? 네가 잘해봐. 그렇잖아요. 다 사람이라니까. 다 똑같다니까요.